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첫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경기 둔화와 저성장 우려를 고려한 결정인데 그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회의 구체적인 결과부터 살펴보면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3년여 만에 통화정책 완화에 키를 틀었고요. 작년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당시 6연속 인하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제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상당히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작년 말에 계엄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자 3연속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달에는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대로 유지를 했는데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고요. 네. 아직도 그 환율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사이에 경기 부양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해서겠죠. 네, 역시 우리나라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해진 것이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올해 1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 위험도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작년 GDP 성장률은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에 전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당초 하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2%에 그쳤습니다. 특히 4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0.1%에 머물렀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까지 미국이 10에서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국내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정 정책 측면에서 이 추가 경정 예상, 추경 편성이 상당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일단 통화 정책만으로도 경기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금리를 내려서 우선 돈이라도 돌게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올해 네.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낮춰 잡았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1.9%에서 1.5%로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네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5월에는 2.1%, 11월에는 1.9% 등으로 점차적으로 낮춰왔는데 여기서 1.5%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예. 이번 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는 OECD라던가 IMF, KDI, 정부 등의 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상당히 한국은행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이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 같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불확실성을 주요 변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도 비중 있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추경 조기 집행이 사실상 무산된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하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1.8%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5%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봤고요. 네. 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각각 1.9%를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환율과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했었습니다만 향후 물가 상승률은 둔화해서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을 지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이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했네요. 맞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융통위 후에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나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에서 1.5%로 낮출 수밖에 없던 배경을 또 설명했습니다. 네. 하는 총재는 올해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전망 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전망을 했습니다. 예.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추경이 집행되고 나면은 성장의 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를 두고도 이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서 성장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게 우리 실력 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과거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1.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을 키우지도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면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작심 발언도 네. 이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한 총재는 재정 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환율, 물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 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시장 대부분이 이번 인하를 포함해서 두세 번 인하를 기대한다고 한다면은 금통위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통화 정책상 어쩔 수가 없다면서도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이 계속해서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총재는 이 간담회 말미에 금리 인하 실기론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네.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 하는 총재 되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은행 총재 발언까지 확인해봤고 지금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이 네. 대출 금리만 안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 어제 경제원에서 네. 보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면 당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습니다. 사실 이 대출 금리가 이 기준금리 인하폭만 내려도 이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약 9조 원 가량 경감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네. 또 가계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약 평균 한 46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또 분석이 됐습니다. 네. 가계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 금리에 더디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금융당국도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나서서 대출 금리의 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미국과의 정책 금리 차이인데요. 이 미국이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네. 한국하고 미국 간의 정책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한국은행의 인하로 인해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 상단 4.5%와의 금리 차가 1.5%에서 1.75% 포인트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 금리가 미국을 밑돌게 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네. 또 원화 약세로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수가 있고요. 네네.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작년에 계엄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했고요. 현재도 1,400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이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일전에 SK 하이닉스가 네. 용인에 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네. 발표했는데 결국 6년 만에 삽을 뜨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반도체 생산 공장의 본격적인 착공에 어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당초 다음 달부터 1기 팹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용인시가 예정보다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21일 건축 허가에서
착공 시점보다 좀 더 빨리 삽을 뜨게 됐습니다. 네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 41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26만 평 규모의 부지에 만들어지고요. 네. SK 하이닉스 공장과 소부장 업체 협력단지, 인프라 부지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완공까지는 네. 뭐 얼마나 걸리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이 1기 이외에 4개의 팹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이 1기 팹, 1기 공장은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이곳을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차세대 D램 메모리 생산 거점으로 삼고 향후 급증하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적기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또 SK 하이닉스는 클러스터 내 50여 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 등을 돕기 위한 미니 팹을 1기 팹 내부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용인 팹 이외에도 늘어나는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청주에 또 HBM 생산 기지를 짓는 등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HBM 1등을 지키려는 노력 들어봤고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인수합병 시장에서 네. 이 상조 회사가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웅진과 같은 이 중견 기업들이 이 9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상조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웅진을 보면은 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 협상권을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VIG 파트너스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예.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선수금 2조 3천억 원을 보유한 업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게 되면 단순의 상조업계 1위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웅진은 교육, IT, 레저 등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위해서 인수를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웅진 싱크빅과 이 프리드라이프와의 영업인력과 전국 판매량을 통합해서 국내 최대 방문 판매 조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다른 사례들도 살펴보면요. 네, 코웨이도 작년 10월에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을 설립하면서 상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코웨이가 렌탈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세를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월 납입금을 받는 이 상조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렌탈 사업과 비슷한 이 구독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은 렌탈 상조 결합 상품을 시범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 정식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앞으로 뭐 실버 산업이 네. 돈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해서겠죠.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상조 수요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특히 이 선불식 상품을 상조 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조 업계 선수금 규모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말 기준에 9조 4천억 원 가량으로 2020년과 비교해 4년 만에 60% 가량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현재는 프리드라이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금이 2조 3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다음으로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웅진과 코웨이와 같은 이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로 상조업계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